일단은 그 VM웨어 플레이어 켜서요. 센토스 64 다시 실행을 시켜주고요. 이게 잘 보이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 일단은 가상 머신을 한번 다 기동을 시켜주세요. 우리 그때 1일차 때 이거 센토스 가상머신에다가 OS만 딱 설치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봤잖아요 여기서. 네. 일단 해볼게. 지금 여기에 우리 설치할 때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네트워크 세팅을 따로 안 잡았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인터넷이 안 될 거예요. 한번 지금 이게 인터넷이 되나 아니 네트워크 자체가 되나 한번 볼게요. 근데 지금 아마 당연히 설정을 안 했으니까 이게 8888 구글 DNS 한번 쳐서 한번 가고 에러 뜨죠. 커넥트하고 네트워크에서 언리처블 이렇게 떠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네트워크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지금 네트워크 세팅을 먼저 해줄 건데 어제 배웠던 그 cd 명령어를 통해서 디렉토리를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etc 밑에 sysconfig 밑에 어느 정도 글자를 타이핑하다가 치면은 자동 완성돼요. 네트워크 하고 하이픈 뭐 스크립트 엔터 빵 해보면은 여기에 LS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조회를 하면은 여러 가지 지금 파일들이 보여요. 근데 이제 인터넷을 할 때 우리 윈도우에서도 이더넷 설정 같은 거 해주죠. 안에다가 IP를 심거나 아니면은 DHCP 자동 할당 받으면은 인터넷을 쓸 수가 있잖아요. 리눅스에도 똑같이 이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앞에 이제 IF가 인터페이스 약간 CFG는 컴피그예요. 근데 이제 뭐 보통 이제 서버 환경 같은 경우에는 랜 카드 같은 게 여러 장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가상머신 우리 가상화 환경에서는 그 네트워크 랜 카드가 굉장히 많아요. 4개가 될 수 있고 5개가 될 수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일단은 그러면은 자기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장치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저랑 똑같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설치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느냐, 명령어가 IP 띄고 ADDR이라고 한번 찾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이 가상머신에 설치된 네트워크 장비가 보여요. 1번 같은 경우는 에로라고 해서 이거 루프백이에요. 자기 자신. 이거는 뭐 윈도우도 똑같고 동일한데 나머지 OS도 보면은 지금 여기에 iNet에서 127.0.0.1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루프백 그 장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인 그런 네트워크 랜카드라고 볼 수는 없고요. 밑에 2번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ENS하고 33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지금 이 센토스에서 감지한 랜카드인데 이거는 우리는 당연히 가상머신이니까 이건 가상 랜카드예요. 왜냐면 노트북에서 호스트OS 윈도우가 쓰는 랜카드는 하드웨어는 따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상머신을 생성을 해서 ENS33이라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33번인 그런 가상 랜카드가 하나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위에 아까 우리가 네트워크 스크립트 쪽에 디렉토리를 가서 봤을 때 지금 위에 보면은 저는 IF, CFG하고 ENS33 있어요. 밑에는 에로 있어요. 루프백.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NIC 그 카드마다 그 장치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파일들이. 그래서 이 파일을 편집을 해야 되는데 어제 다뤄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한번 해볼게요. 지금 클리어를 한번 하고 VI로 에디터거든요. 아까 IF, CF 저 같은 경우는 ENS33.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나와요? 저도 33번으로 나와요. 저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ENS33 VI로 딱 열어보면은 내용들이 쭉 있죠. 이거는 이제 가상머신 만들 때 VM웨어가 이렇게 생성을 미리 다 해준 거예요. 세팅 값을. 보면은 이제 타입 이더넷이고 여기 보면은 뭐
부트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이게 DHCP는 자동 할당 받겠다는 거고, 이게 만약에 스태틱이거나 논인 경우가 있어요. 이 값이. 그러면 이제 수동으로 IP를 세팅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나머지 설정들은 그냥 건들 필요 없고요. IP6 같은 경우는 건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UI는 이 장치의 고유값, 식별자 정도 되겠고, 디바이스는 아까 봤던 ENS 합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온부트 지금 노라고 돼 있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은 온부트라는 키워드는 이 장치가 부팅을, 그러니까 OS가 부팅을 했을 때 이 장치를, 그러니까 감지를 시키겠냐 이거예요. 부팅을 시킬 때 이 장치에 대한 설정도 같이 로딩을 할 거냐는 그런 키워드거든요. 노로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터넷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화면이 좀 작아질 수도 있는데 토글키가 안 오네? 왜그러지? 화면이 그래도 좀 보이려나요? 네.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걸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타이핑을 해도 편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지금 다른 걸 편집키를 눌러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VI에서 편집을 하려면은 그 콜론 있잖아요. 땡땡 이거를 해야 돼요. 시프트하고 이제 딴 표시 있죠. 콜론 해주면은 이 밑에 이렇게 땡땡 하고 나와요. 땡땡하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 지금 우리가 VI로 열었잖아요.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쓰던 그 배시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Q를 하면 나가지거든요. Q를 하면 이렇게 나가져요. 근데 지금 제가 뭔가를 바꿔가지고 얘는 지금 이 에러 메시지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바꿔서 이거 세이브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강제로 하려면 Q에다가 느낌표를 붙이면 이제 강제 종료가 되고. 근데 한번 다시 한번 이거 VI로 열어볼게요. 우리는 지금 이거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파일을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 온부트까지 이거 방향키로 딱 내려가지고 지금 이게 비품이라네요. 이게 밑에까지 내려가니까 표시한다고. 노를 지우고 똑같아요. 그냥 우리 메모장 쓰듯이 백스페이스로 지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온부트를 yes로 바꿀게요. yes로 바꾸고 아까 이거를 편집할 때 i가 인서트거든요. 입력 모드예요. 이걸 보면 지금 i를 안 눌렀을 때는 이 상태인데 i를 누르면은 인서트 모드로 바뀌어요. 근데 지금 이게 가상머신에서는 이게 표현이 안 되는데 원래 하단에 인서트라고 딱 표시가 뜨거든요. 편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편집 모드를 yes로 바꾸고 나서 이거를 벗어날 때는 ESC 한번 딱 눌러주면 돼요. ESC 누르면 편집 모드가 종료가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콜론을 한번 해주게 되면은 밑에 딱 뜨잖아요.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하겠다 하면 라이트의 약자인 W하고 Q를 눌러주면 돼요. 그럼 세이브가 됐을 거예요. 진짜 한번 되는지 한번 볼까요? VI로 이거 다시 열어보면은 yes라고 나와야 돼요. 컴퓨터가 편집을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편집이 됐으니까 이거 다시 Q로 닫고 지금 근데 이거를 단순히 저거를 온부트를 노에서 yes로 바꿨다고 해서 인터넷이 되진 않아요. 한번 해보면 하나부터 다시 해보면은 아마 똑같은 메시지가 나와요. 인터넷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네트워크 서비스 데모는 재시작을 시켜줘야 돼요. 그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서비스라는 키워드를 쓰고 네트워크 리스타트 이 명령어를 치게 되면은 이제 리눅스에서 그 지금 아까 인터페이스 컴피그가 바뀐 그 설정 값들을 다시 쭉 로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온부트 yes로 바뀐 게 설정이 먹어졌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IP하고 아까 했던 ADDR, IP하고 ADDR 해보면은 지금 변화가 있어요.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ENS 심시선 보면은 지금 19168.133에 128이라고 지금 IP가 부여가 됐어요. DHCP로 지금 할당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가상머신이 네트워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해볼게요. 핑으로 다시 아까처럼 구글 DNS로 팔팔팔팔 때려보면은 지금 이제 핑이 나가요. 이제 네트워크 연결이 된 거예요. 다들 잘 되시나요? 네. 됐어요?
제기시 됐어요? 안 돼요?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왜? 네. 네트워크. 아, 잘 안 보여가지고.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스타트. 리스타트. 그때 알려줄게요. 안 보이는구나. 여기 보면 서비스 OK 위에 있죠. 이제 네네. 서비스 네트워크 리스타트.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가상머신을 활용을 할 건데 이제 우리는 더 편리한 툴을 쓸 거예요. 왜냐면 여기 가상머신은 이제 어제 봤던 이제 신텍스 하이라이팅도 안 되고 디렉토리 구분도 이제 색깔도 안 나고 이렇게 별로 이제 불친절하기 때문에 가상머신에 있는 콘솔은 이제 거의 안 쓸 거고 실습할 때는 다른 툴을 쓸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됐으면 얘는 그냥 밑으로 내려놓고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서 구글이든 뭐 네이버에다가 모바 엑스텀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키워드를 이게 써보신 분들은 이게 SSH로 터미널 원격 접속을 할 수 있는 툴이 많아요. 보통 이제 푸티가 무료 버전이라서 많이 쓰는데 뭐 심플하기도 하고요. 프로는 무겁지 않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푸티도 쓰지만 이 모바 엑스텀이라는 걸 쓰는데 이게 터미널 기능이 굉장히 강력해요. 아마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거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 중간에 이제 get 모바 엑스텀 나오라고 주황색으로 돼 있죠. 이 녀석을 눌러서 보면 이게 뭐 홈 에디션, 프로페셔널 에디션 이렇게 두 개를 있는데 무료 버전도 충분합니다. 기능 제한받는 게 그렇게 크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홈 에디션 그 프리 버전으로 다운을 해요. 근데 이제 뭐 포터블 버전, 인스톨러 버전 있는데 그냥 인스톨러 버전으로 하세요. 뭐 압축된 파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음을 하고 근데 뭐 포터블 버전을 써도 돼요. 크게는 뭐 무방한데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받은 거에서 한번 압축을 풀어보죠. 여기 보면은 이제 MSI 그 패키지가 있을 거예요. 이 녀석을 눌러서 설치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이 미리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냥 별도로 설치는 안 할게요. 설치 과정은 스킵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설치하는 거니까 이거를 진행을 쭉 넥스트해서 진행을 해주면 돼요. 저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설치를 취소를 하고. 설치를 하고 모바일 시스템을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터미널을 추천하는 이유가 사실 이제 푸티 같은 경우는 사용자 측면에서는 많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기능 면에서 불편한 점이 좀 많고 뭐 글꼴이나 이런 데에서도 좀 제한받는 게 좀 있고 그런데 이거 모바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무료이면서도 되게 강력한 기능을 많이 갖고 있어요. 보면은 이 안에 터미널 안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심지어 이게 뭐지? 그때 툴 중에 여기 위에 보면 이 게임도 있거든요. 이 게임이 뭔 게임이냐면 열어볼게요. 터미널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터미널을 살 수 있는 게임이 열려요. 왜냐면 이 모바일 스톰이 되게 웃긴 게 자체적으로 X11이라는 서버를 내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X11이라고 리눅스에서 쓰는 뭐 GUI나 이제 통신할 때 프로토콜을 뭐 미러링을 하거나 이거를 직접 러닝할 수 있는 그런 서버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게임도 막 들어있고 이거 지금 이거 맵으로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 프로그램에 나온 거 이거 X11이라고 그 실제로 지금 이게 원래 윈도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리눅스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거를 딱 띄워서 보여준 거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세팅도 많이 있어요. 네, 무엇보다도 이걸 쓰는 이유는 이제 FTP 가장 큰 특징이 FTP를 자체 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일질라 많이 쓰죠 작업할 때. 네. 그럼 이제 뭐 푸티나 내지는 CQ CRT 이런 거 터미널 프로그램 쓰면서 저거
업로드 할 때는 이제 파일즈가 쓰잖아요. 근데 이 모바일 스톤 같은 경우는 FTP를 4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편리해요. 프로그램 2개 쓰는 것보다 하나 쓰는 게 훨씬 낫죠. 그럼 아까 가상머신에서 자기 IP를 딱 보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원격 접속을 해볼 거예요. 터미널 프로그램으로. 저 같은 경우는 19168, 133에 128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럼 새로운 접속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서 세션을 눌러줍니다. 좌측 상단에 세션이라고 있어요. 첫 번째 세션에서 우리는 뭐 SSH를 쓸 거니까 SSH를 누르고 여기 IP를 넣어줍니다. 133에 128 맞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133, 128 이건 제 IP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화면이 몇 개 있어요? 잠깐만 좀 다시 한번 보고 왜 문자가 깨졌지? 133에 128 넣어주고 여기 보면은 지금 화면이 가려졌는데 아이고 여기에 체크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뭔가 프로그램이 에러가 났는지 까맣게 바뀌었는데 이게 여기다 체크를 하면은 로그인할 때 이 IP로 접속할 때 쓰는 기본 유저를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유저 어제 따로 안 만들었잖아요. 그저께 만들 때 여기다가 루트를 적어줍니다. 루트 적어주고 SSH의 기본 포트는 22번이에요. 이대로 냅두고 나머지 설정은 건들지 않아도 되고 근데 왜 이게 화면이 깨지죠? 조금 이상하네. 아무튼 포트 22번 두고 OK 누르면은 이제 화면이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1968, 133, 128 제 가상머신에 접속을 했어요. 패스워드를 드려요. 어제 설정한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자꾸 어제래. 설정한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을 하면은 로그인 딱 돼요. 이렇게. 다들 잘 되세요? 네. 그냥 야, 뭐야? 최민호 씨 성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경민 씨, 최민호 씨도 좀 도와줘요. 루트 빨리 삭제. 어떻게 알았어? 네. 근데 일단은 세션 접속을 자기 가상머신에 한번 접속을 해보시고요. 그러면은 특징이 있어요. 푸티 같은 그런 이제 불친절한 프로그램은 이제 좀 많이 안 쓰려고요. 저도 이거 쓴 지는 한 몇 개월 안 됐어요. 한강 할 때 이제 쓰기 시작해가지고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태까지 제가 알던 그런 터미널 유틸 중에서는 이게 최강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 푸티앱에서 이제 이름은 덜 알려줬는데 무료 공짜로 배포하는데 푸티처럼. 근데 보면 특징을 한번 봐볼까요? 그럼 이 옆에 이 패널이 하나 있죠.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FTP예요. 여기 보면은 탭이 SFTP로 되어 있거든요. 세션 누르면 이제 저장된 세션. 저 같은 경우 이제 수험 프로젝트 한다고 세션이 이제 이만큼 이제 다 제가 저장해 놓은 세션들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닫아놓고 지금 우리는 가상머신을 쓸 거니까 여기 보면 툴 이런 패널도 있고 뭐 매크로 뭐 SFTP인데 매크로도 뭐 이거를 녹화 기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치는 명령이나 이런 것도 다 녹화해서 쓸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헤비하게 써보지는 않아서 아무튼 SFTP를 보면은 현재 지금 이 루트로 우리가 접속을 했잖아요. 이 루트 여기 보면 경로 정보가 나와요. 친절하게 여기 지금 루트라고 되어 있어요. 디렉토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거를 누르면은 상위 디렉토리 가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이게 보면 노란 거 누르면 다시 상위 분모 디렉토리 가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여기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제 아까 다시 홈 디렉토리 가볼게요. 이거 잘못. 루트. 얘를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이렇게 화면을 확대하면은 마우스 커서 위치가 조금 달라져가지고 좀 불편하네요. 아무튼 지금 이게 ls-l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이랑 똑같을 거예요. FTP에서 보여주는 게. 그렇죠? 여기다가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 있어요. 업로드, 다운로드 있어요.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저기 리모트에서 내 로컬 그 OS를 갖고 온다는 얘기고 업로드는 이 원격 서버에다 올리는 거거든요. 아무거나 한번 올려볼게요.
파일 하나 딩크가 있는데 그냥 열어볼게요. 그럼 이제 전송이 됐어요. 저는 2020-0319라는 파일을 업로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업로드가 되죠. 뭐 다시 ls-l을 조회해보면은 올라와 있죠. FTP 업로드 했으니까. 뭐 아무튼 이 터널 되게 편리한 툴이고요. 보면은 이제 이런 정보도 나와요. 모바일 스톤 같은 경우는 접속을 하면은 세션 SSH 세션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죠. IP랑 호스트 나오고 그 다음에 X11 포워딩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GUI 화면을 내 호스트 그러니까 내 로컬 PC에서 원격에 있는 그 GUI 화면을 띄울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거는 이 X11 포워딩 같은 경우는 오라클 할 때 오라클 설치할 때 그때 자세하게 보여줄게요. 근데 되게 신기해요. 분명히 리눅스는 이 터미널로 돌고 있는데 리눅스에서 실행시킨 그 GUI 커맨드를 딱 실행을 시키면은 내 로컬 윈도우 화면에서 창으로 나와요. GUI 화면이 뭐 그런 기능을 해줘요. 아무튼 이제 접속이 됐잖아요. 인터넷도 아까 연결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어제 하라고 했었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한 저거 VI라는 그 면역에 대해서 그 VI 편집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지금 이거를 VI를 연습할 수 있는 최고의 그 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설치를 하려면은 다운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우리 5일차 되면은 융 레포지토리, 그 융 저장소랑 패키지 매니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텐데 일단은 이제 그 VI를 연습할 수 있는 VI 튜터라는 유틸을 한번 다운을 받아볼게요. 명령어 융하고 인스톨 옵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빔하고 하이프하고 인핸스드 이런 명령어가 있어요. 아이고 바보다. 이거 I가 아니라 E입니다.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인핸스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패키지 이름 보면 빈을 향상시켰다 이런 내용인데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뭔가 쭉 지나가죠. 인스톨해서 딱 하면은 위에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좀 개인마다 느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원격지에 있는 저장소에서 이거를 패키지 목록을 파싱을 해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패키지들이 보여요. 그러면은 이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는 이제 빔 인핸스드만 인스톨하고 하려고 때렸잖아요. 근데 이 밑에 필요한 디펜더시 의존 관계에 있는 파일들까지 쫙 다 찾아줘요. 하나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Is this OK라고 이거 진짜 다운 받을 거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Y를 하면은 이제 다운이 될 거고요. N 하게 되면 이제 다운 안 해요. 그래서 Y를 한번 해볼게요. Y를 하면 이제 지가 알아서 쭉 설치를 해요. 필요한 이 빔 인핸스드라는 패키지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알아서 다운을 받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또 뭐라고 이제 저거 같은 경우에 저장소의 키 같은 거를 묻는 옵션인데 이것도 그냥 Y에서 넘어가면 돼요. 그럼 이제 다운받은 거로 인스톨을 쭉 시작을 해요. 네, 다운이 완료가 됐죠. 그럼 이 화면을 이제 클리어를 하고 이게 빔 인핸스드라는 패키지인데 이름은 빔 튜터예요. 이렇게 쓰거든요. 보여줄게요. 빔 튜터라고 이렇게 딱 입력해서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빔 튜토리얼 나와요. 근데 영어잖아요. 근데 이거 영어라고 해도 당황하지 마요. 다시 나와서 빔 튜토 하면은 그냥 VI 편집기가 열리는 거거든요. 파일이에요. 그냥 파일인데 이거를 그냥 VI 에디터로 연 거고요. 빔 튜토에다가 옵션을 줄 거예요. 한글로 실행을 시켜야 되니까 옵션이 -G 하고 K고 한글이니까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은 이제 한글로 나왔어. 한글로 나오고 여기 설명이 쭉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하는 대로 실습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설명이 이렇게 됐어요. 이 길잡이 떼는 데는 실습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쓰는가에 따라서 2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된대요. 근데
저도 이제 리눅스 처음에 할 때 그냥 이런 걸로 했었거든요. 빈트터도 많이 썼었고 했는데 물론 여기 있는 명령어로 다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체로 많이 쓰는 것 위주로 정리가 좀 잘 돼 있거든요. 뭐 방향키 움직이는 거부터 시작해서 리눅스나 유닉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쓰는 이런 풀사이즈 키보드가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방향키 같은 것도 HJKL 이게 각각 왼쪽, 위, 아래, 오른쪽이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서버 시스템 같은 거 쓰는 뭐 KVM 스위치라고 하는데 그런 PC에는 키보드가 이런 방향키가 없는 키보드들이 있어요. 서버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커서가 HJKL 이걸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쭉 내려보면은 이거를 여기서 가이드 하는 대로 쭉 따라해 보면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빔 시작하고 끝내기부터 먼저 나오네요. 아까 제가 알려줬던 이거 콜론하고 Q하고 느낌표하면 이제 강제 종료하는 거고 W 하면 저장하고 빠져나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가이드. 그래서 빔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몇 개 안 돼요. 되게 심플하고. 이걸로 연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머신에서 이 터미널은 잘 안 쓰겠죠. 이거는 거의 이제 처음에 VM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가상머신 저는 늘 때나 이제 쓸 것 같고요. 이제 거의 쓸 일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원격 터미널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강력한 게 뭐 바쁜 분들은 알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세션을 여러 개를 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세션을 계속 열어보면은 세션이 계속 따져요. 근데 여기 위에 이 멀티 EXEC라고 멀티 실행이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딱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화면 분할이 돼서 보통 이제 저는 작업할 때 이걸 많이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커맨드를 쓰는데 서버를 보통 이제 이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씩 많이 다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령어 하나로 두 개 서버를 동시에 핸들링을 하는 거예요. 콘솔을. 그래서 이 툴을 많이 써요. 되게 강력하죠. 뭐 이런 걸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가상머신이 한 대라서 같은 거에다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냥 국제된 세션을 보는 건데 이게 만약에 다른 서버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나 편리한지 약간 그 상상이 될 거예요. 이거 같은 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복사를 하잖아요. 복사를 할 때도 여기다가 멀티 페이스트라고 우측 상단에 있거든요. 요거를 탁 누르면은 지금 복사도 그냥 터미널 멀티계한테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가요. 그런 기능이 있고 나갈 때는 이제 우측 상단에 익스트 멀티 XC 모드 이렇게 하면 돼요. 뭐 터미널 나머지는 뭐 어차피 똑같은 터미널이니까 서버가 여러 대면 이걸 핸들하면 상당히 편하다는 거. 근데 이런 기능을 제공해주는 터미널이 거의 없어요. 뭐. 모바일스토어는 그런 정도가 되고 다시 노트로 와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눅스 파일 시스템이랑 그 디렉토리 구조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어제 봤던 그 루트 디렉토리 보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런 폴더들이 보이잖아요.
이 각각의 폴더들이 뭘 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줄게요. 보면은 지금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들 뭐 이것저것 보고 있어요? 잘 돼요? 이런 걸 지금 하는 오바엑스 아마 이렇게 서버 작업할 때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장점이 이제 터미널 툴이랑 FTP가 같이 툴이 들어있으니까 그게 가장 편한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일단 리눅스 루트 디렉토리 보면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까 잠깐 보여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크게는 지금 뭐 루트는 어제 설명했던 대로 이제 최상위 디렉토리를 뜻하는 거고, 모든 디렉토리는 이 루트보다 전 건 없어요. 루트가 시작이에요. 시작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빈이라는 바이너리 디렉토리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바이너리는 이진 파일이라고 이제 저거는 이제 주로 실행 파일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어제 썼던 뭐 cd, mv, 뭐 ls 이런 명령 셋들이 여기 다 실행 파일들이 이 바이너리 폴더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디렉토리를 한번 가보자고요. cd에서 바이너리 디렉토리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 파일이 많기 때문에 그냥 ls로 딱 볼게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LS로 뽑아봤는데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녹색깔로 표기된 거 얘네 다 실행 파일이거든요. ls-al 해서 보면은 이제 지금 권한들이 녹색인 파일들은 다 이제 실행 파일을 뜻해요. 그러면 실제로 권한도 RWX 중에 X 권한이 대부분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방금 설치한 빔튜터도 있네요. 실행 파일. 그렇게 돼 있고, LS로 다시 보면은 여기에 거의 대부분 쓰는 운영체제에서 쓰는 그냥 기본 명령어 그런 파일들이 여기 다 몰아져 있어요. 여기 뭐 어제 썼던 캣도 있고, 뭐 ch 모드, ch5 이런 아무튼 운영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실행 파일들이 위치하는 디렉토리고요. 그 부트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기에는 부트 로더가 들어있어요. 부트 로더가 뭐 하는 녀석이냐, 말 그대로 OS가 실행하기 위해서 그 첫 스타트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을 부트 로더라고 부르거든요. 저 녀석이 있어요. OS가 부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트 디렉토리 가보면은 우선 때가 돼서 부트 디렉토리를 한번 조회를 해봤어요. 그럼 여기에 뭐 컴피그 파일도 보이고 무슨 이미지 파일들이 쭉 보이고 그러잖아요. 이 이미지 파일은 말 그대로 이 OS의 이미지 파일이에요. 부팅할 때 저 이미지 파일들을 읽어서 메모리에 로딩을 해놓으면 비로소 부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파일들이 있는 거고, 뭐 VM 리누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건 VM웨어. 우리는 VM웨어 툴로 가상화 툴에서 OS를 생성했잖아요. 이 VM 리누주 같은 경우에는 그 VM웨어에서 생성한 그런 파일들이에요. 그러면 이 이미지들을 어디서 읽느냐? 여기 EFI, 뭐 GUR, GR62, GR62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녀석들이 바로 부트로더예요. 그러니까 부트로더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에서 많이 쓰는 게 EFI 부트로더라고 있어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맥도 기본이 EFI 부트로더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그 생각하면은 그런 거예요. 윈도우에서는 우리 바이오스잖아요. 바이오스라는 녀석을 통해서 OS를 구동을 시키잖아요. 바이오스 같은 녀석들이라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그 윈도우 계열도 메인보드 제조사들이 EFI 부트로더를 많이 제공을 해요. 왜냐면은 옛날처럼 이제 윈도우만 쓰는 게 아니라, 윈도우가 아니라 뭐 리눅스를 깔아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유닉스를 깔아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인보드 제조사들에서 부트로더를 EFI를 요즘에는 그래서 보면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윈도우 깔 때 바이오스로 설치를 할 거냐 EFI로 설치할 거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해요.
이 녀석들은 지금 이제 아프트로더들이 들어가는 디렉토리고요. 보면 여기 EFI라는 거에 센토스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여러 파일이 없네. 네. 그럼 이 녀석은 우리는 지금 할 때 EFI로 딸린 게 아니고 GRUB로 됐을 것 같은데 GRUB에는 파일이네. GRUB 같은 경우는 아마 GRUB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리눅스에서 많이 쓰는 부트로더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는 지금 부트로더로 GRUB2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제 실제로 필요한 실행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 있거든요. 아무튼 부트 디렉토리 같은 여기도 되게 중요하겠죠. 이 디렉토리 날아가면 이제 부팅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행 중에 뭐 OS가 뻥날 수도 있고 그런 디렉토리고, DV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기 디바이스의 약자예요. div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설명되어 있는 대로 그 시스템 디바이스들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보통 이제 하드디스크 그 마운트됐다고 하거든요. 이제 OS에서 인식된 그런 하드디스크 파일들이 쭉 들어가 있고, 여기 뭐 CD-ROM 아니면 이제 USB 같은 거나 외부 저장 장치 꽂으면은 뭐 USB나 외부 저장 매체 여기에다 표시가 돼요. 이제 리눅스에서는 디바이스가 새로 이제 인식이 되면 이 div 밑에 파일로 생성을 하거든요. 우리 USB 꽂으면 윈도우에서도 USB 인식됐다고 나오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시스템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그런 디렉토리예요. 그리고 etc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설정 파일들 있는 디렉토리인데 여기도 막 별의별 게 많아요. etc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OS에서 쓰는 중요한 설정 파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건들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눈에 띄는 거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etc 디렉토리에서 캣으로 한번 뭔가를 조회를 해볼 건데 여기에 레드의 릴리즈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뭐냐? 그 캣으로 조회를 해보면 센토스 리눅스 릴리즈 실전 8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레드햇 계열의 리눅스는 etc 밑에 레드 릴리즈라는 파일 이렇게 버전 정보를 표기를 하거든요. OS 버전 정보 보여주는 파일인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 etc 밑에 그 IP 설정하는 거 있었잖아요. DHCP 네트워크 다시 쓰려고 우리가 설정했던 거 보면은 여기 etc 밑에 뭐 네트워크라는 뭐 디렉토리가 있어요. 네트워크 이게 네, S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여러 개가 있는데 네트워크가 맞고요. sysconfig라는 디렉토리예요. sysconfig etc 밑에 sysconfig 여기 보면 이제 sysconfig는 말 그대로 시스템이랑 관련된 설정 파일들 몰려져 있는 곳이에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아까 네트워크 스크립트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장치는 값을 변경을 해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etc 디렉토리 밑에는 이거 말고도 무수하게 많아요.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살펴보면은 여기에 뭐 크롬, 우리 나중에 배울 이제 크롬에 대한 디렉토리도 존재를 하고, 여기 아마 마리아DB 쓴 사람은 알 수도 있어요. 이게 mycnfd라고 했잖아요. 이거 마리아DB 설정 디렉토리잖아요. 그런 것도 들어있고. 뭐 네트워크 매니저, 파이썬도 여기 있네요. 파이썬도 있고, 파이썬 설정 파일, 뭐 시큐리티 파일. 아까 얘기했던 X11 설정 파일도 여기 있어요. etc 디렉토리는 말 그대로 그냥 설정 파일들의 집합이라고 보면 되고요. 홈 디렉토리는 어제 잠깐 얘기를 해줬죠. 홈 디렉토리는 말 그대로 그 유저들, 사용자들 디렉토리인데 지금 우리는 일반 사용자가 없고 루트만 있기 때문에 딱히 없어요. 어제 실습했던 그 레비엑스 터미널에서는 이제 사용자 2개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사용자를 만들면은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사용자가 생겨요. 한번 해볼까요? 잠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명령어가 갑자기 기어요. 유저 애드하고 그냥 뭐 테스트라고 해볼게요.
명령어가 유저 add 한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라고 해봤어요. 그럼 홈 디렉토리에서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테스트 유저 하나 생기면은 디렉토리 생긴다고 했죠. 실제로 생겼어요. 말 그대로 그러면 유저 디렉토리 한번 가볼까요? 홈 디렉토리에서 cd 테스트로 한번 넘어가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 유저의 파일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뭐 배시 파일들 종류는 이거는 윈도우도 사용자마다 개인의 사용자 설정들을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용자 A의 뭐 바탕화면은 사과일 수도 있고 뭐 B의 그 배경화면은 그냥 까만색일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사용자의 개인 설정을 하는 그러니까 그 설정을 세팅을 하는 파일이 이 배시 언더바 프로파일이라는 파일이에요. 여기 보면 딱히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은 그냥 별거 없습니다. 홈 디렉토리 정도만 지정이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윈도우도 프로그램 설치할 때 프로그램 인스톨할 때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나에게만 설치 옵션이 있고 모두한테 설치가 있잖아요. 그 특화된 게 이거예요. 그러면은 배시 언더바 프로파일은 홈 밑에 있는 배시 언더바 프로파일은 사용자 개인 설정이라고 했어요. 그럼 전역 설정도 있을 거잖아요. 모든 사용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건 어디냐면은 그냥 VI로 이렇게 파일 양이 길어서 ETC 밑에 프로파일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ETC 밑에 프로파일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ETC는 OS의 그런 설정 파일들, 환경 파일들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ETC 밑에 프로파일이 바로 OS 전체 사용자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설정 파일이에요.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뭐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QS 라이트예요. 우리 나중에 할 거.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LIB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LIB는 뭐 유추가 아마 되죠. 이제 라이브러리 파일들 들어가는 디렉토리예요. 근데 이거는 일반 라이브러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OS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LIB 조회 보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커널이라는 뭐 디렉토리가 있네요. 인스톨 D 여기 보면 또 실행 파일이 들어있어요. LI 파일을 좀 더 볼 수 있는 게 아마 RPM 가면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들이 좀 쭉 모여있는 디렉토리고요. 이거를 아마 거의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거의 보통 OS 패키지에서 다 설치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건들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다음으로 있는 건 이제 미디어. 이거는 이제 마운트 포인트로 사용하는 디렉토리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우리는 미디어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왜냐면 지금 뭐 플로피 디스크 장치도 안 달았고 저거 뭐 CD롬이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저기에는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장치가 있다고 하면은 저 미디어라는 디렉토리 밑에 마운트 포인트로서 이제 쓸 수가 있고요. MNT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탈각치 가능한 장치들에 대한 마운트 포인트로 사용하는 디렉토리예요. 보통 그래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뭔가 장치라던가 아무튼 외부 입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다 파일로 관리를 해요. 따로 어떤 매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걸 다 파일로서 관리를 하거든요. 나중에 그런 것도 한 번씩 다 다뤄볼 거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고 옵즈 같은 경우는 응용 패키지를 깔게 되면은 리눅스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이 OPT 디렉토리 밑에 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조회를 해봐도. 왜냐면은 이것도 5일차 때 할 건데 패키지 매니저라고 그러니까 리눅스에서는 레드 패키지 매니저라고 RPM이라는 패키지 매니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RPM이라는 그 패키지 매니저를 써서 프로그램을 깔면은 패키지를 깔면은 저 OPT 밑에 디렉토리에 설치가 돼요. 보통 기본 디렉토리로 지정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옵션을 줘서 설치되는 디렉토리를 바꿀 수는 있어요.
그것도 이제 오일 찾기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루트 밑에 PROC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로그램 되게 특이한 디렉터리인데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현재 메모리에 존재하는 작업들이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리눅스에서는 모든 걸 다 파일로 관리를 해버린다고. 그래서 프로세스조차도 이제 파일로 다 생겨요. 그러면 PROC로 오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여기서 한번 정보를 한번 조회를, CPU 인포 이런 파일이 있어요. 이걸 조회를 해보면은 뭔가 쭉 뜨죠. 지금 리눅스에서 인식한 CPU 정보예요. CPU 정보를 이렇게 지금 파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제 CPU는 뭐 인텔 코어 i7 7506인데 코어는 2개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실제 CPU의 코어를 다 보여주진 않고요. 이제 가상 머신에다가 우리 어제 CPU 활동할 때 CPU 2 CPU 줬잖아요. 뭐 더 준 사람은 더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CPU 2개만 코어 2개만 할당해서 지금 2개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관리하는 그런 실행되고 있는 파일들이나 인터페이스 인풋에 대한 파일들을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주시 6코어라고 하나요? CPU 패밀리.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면서 많이 쓰지는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CPU 코어 같은 건 어디서 보냐면 이제 서드 파티 그런 솔루션 같은 회사가 뭐 DB하거나 클립소프트나 CPU 코어 수를 카운트하거든요. CPU 코어 수가 많으면은 아마 재경 씨는 잘 알 거예요. 큐브원도 CPU 코어 수가 많으면은 라이센스 비용이 더 비싸요. 네. 더 사용량이 많은 서버라고 판단을 해서 고성능의 서버일수록 라이센스 그 비용 카운트하는데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루트 밑에 루트. 이거는 말 그대로 루트 거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아이고 왜 안 가지나? 네. 그러면은 당연히 루트 디렉토리는 루트 거겠죠. 근데 루트로 오니까 여기 보여요. 어제 얘기했던 그 로컬호스트 옆에 틸드로 바뀌었어요. 이게 왜냐면은 자기 루트도 어쨌든 사용자니까 내 사용자 디렉토리 왔으니까 저렇게 틸드로 바뀌는 거죠. 그런 디렉토리고 SBin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이거 바이너리인데 아까는 그거였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명령어들이 저장되면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시스템 실행 파일들이 저장되고 있는 디렉토리. 얘 같은 경우도 가보면은 SBin 굉장히 뭔가 또 많죠. 여기서는 이제 주로 시스템 단위에서 실행되고 있는 그런 파일들이 여기 다 몰려 있어요. 뭐 SBin 같은 경우에도 아마 쓰면서 자주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작업하면서 저도 이쪽 디렉토리를 많이 건드려 본 적은 없어서 그런 디렉토리고, USR 같은 경우에는 저거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디렉토리. 여기도 뭔가 좀 있어요. 여기도 이제 뭐 빈도 있고 etc 뭐 게임이라는 디렉토리도 보면 뭐 아무것도 우리는 센토스 미니멀로 설치해서 아무것도 안 깔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테스트라는 일반 사용자 하나 만들었잖아요. 홈 밑에 그 사용자들이 뭔가를 하면 할수록 이 디렉토리들의 유저의 그냥 개인 파일 같은 게 유저 단위별로 이렇게 쌓이게 돼요. 근데 지금 사용자가 뭐 루트밖에 없어가지고 뭐 우리는 이제 센토스를 이제 막 설치했으니까 여기에 딱히 별다른 파일이 많이 쌓이진 않았겠죠. 그런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거는 가보면은 주로 바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로그 같은 거 볼 때 많이 써요. 이게 왜냐면은 이 바 디렉토리 밑에 보면은 이 시스템 로그들이 많이 쌓여요. 여기는 잠깐만요. 보여줄게요. PWD를 보면은 바 밑에 로그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시스템 로그가 쌓여요.
근데 어떤 로그들이 있냐? 여기 저는 부트점 로그라고 보여요. 네. 부트점 로그라고 있어요. 이거 열어보면은 이거 시스템이 부팅할 때 썼던 거 부팅 로그 쭉 남겨서 여기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런 디렉토리고 여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OS 커널을 따내서 발생시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여기 보이는 메시지스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메시지스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VI를 열어보면 뭔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알 수 없는 그런 언어들로 막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이 다 이 메시지스라는 로그 파일에 다 남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것들이 어떤 작업들이 있었는지 누가 OS를 어떻게 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OS 보안 엔지니어는 아니니까 딥하게는 알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쓰는 거 이제 작업하다가 뭔가 패키지를 깐 것 같은데 어느 날 무슨 패키지를 깐지 몰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맨 밑에 유음.로그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러면은 몇 날 며칠에 무슨 패키지를 깔았는지 이렇게 나와요. 아까 우리 유음 한번 실행시켜서 빔 이네스드 하나 다운받았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로그가 남아있어요. 다운받았던 거. 그리고 빔 미네스드만 설치한 게 아니라 같은 날 거의 뭐 시간 차이 14초, 15초, 17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의존수 패키지들 이 빔 미네스드 쓰기 위해서 설치한 의존수 패키지들까지도 다 기록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데 이건 뭐 어제도 잠깐 이제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이게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에는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파일의 시스템이거든요. 파일이나 뭐 자료 같은 거 뭐 쉽게 접근하고 아무튼 이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OS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파일 시스템도 이제 버전이 업되면서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어제도 얘기를 해줬지만 그러니까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막 20년 가까이 지금 NTFS라는 파일 시스템을 쓰잖아요. 그건 이제 대소문자 구분도 안 되는 파일 시스템이잖아요. 아마 그런 건 있을 거예요. MS도 고민이 많을 게 이 파일 시스템은 언젠가는 바꾸긴 바꿔야 돼요. 저건 너무 이제 구시대적인 파일 시스템이라서 바뀔 건데 원래 이제 여기서도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조금씩 얘기를 해줄 건데 파일 시스템 종류 같은 걸 보면은 처음에 이제 뭐 FAT라는 파일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나오죠. 빌 게이츠하고 마크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같이 만든 파일 시스템인데 어쨌든 이거는 거의 막 예전에 저장 매체가 플로피 디스크일 때 나왔던 파일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써봤자 이제 뭐 FAT32를 주로 많이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FAT 포맷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옛날에 나왔던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여기서 뭐 FAT10이나 뭐 FAT 옛날 버전은 뭐 거의 뭐 볼 필요가 없이 우리가 그나마 접할 수 있는 거는 USB 포맷할 때 쓰는 FAT30인데 이걸 보면은 파일 하나당 최대 저장할 수 있는 크기가 4GB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USB가 옛날에는 지금처럼 USB 메모리 용량이 크지가 않았잖아요. 보통 이제 뭐 1기가 짜리부터 뭐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옛날에 뭐 2기가 USB, 4기가 USB가 많았을 때였고 한 7, 8년 전 얘기죠. 그래서 그 정도면 뭐 4기가 안 되니까 뭐 2기가짜리 USB에서 FAT32보다 더 좋은 파일 시스템을 쓸 필요가 없었겠죠, 포맷으로. 그래서 이 FAT30이라는 녀석은 이제 최대 저장할 수 있는 게 4기가고 맥시멈 드라이브 용량도 32기가밖에 안 돼요. 대신 뭐 장점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저장 매체라는 게 외부 저장 매체라는 게 내장된 뭐 하드디스크나 뭐 SSD 이런 것보다 안정성이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FAT32도 거의 안 쓰죠. 근데 아마 이 제가 메일로 보내줬던 그 루퍼스라는 툴로 이거 USB 라이브 USB 만들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아마 이 PC에 루퍼스가 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루퍼스를 따로
그걸 해서 아마 여기 없을 것 같은데 그 루퍼스 툴 보면은 여기에 뭐 파티션 방식 같은 거 뭐 고르고 아까 봤죠 우리 바이오스랑 뭐 EFI 얘기했는데 여기는 UEFI 이런 식으로 있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포맷 옵션이 있어요. 뭐 USB도 그렇고 어떤 하드디스크나 그런 저장 매체를 포맷을 할 때 이 파일 시스템을 지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리눅스 같은 거야 애초에 타겟팅을 한 게 적은 용량 리눅스가 풀 패키지를 해봤자 4기가 넘어가는 백반이 거의 없어요. 다 라이트하기 때문에 뭐 보통 이제 기본으로 지정되는 게 뭐 FAT30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고요. 다시 넘어가서 이제 FAT가 너무 이제 제한이 없다 보니까 개선을 한 파일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익스텐디드 파일 시스템 FAT라고 해서 EXFAT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 원래 윈도우가 지금 거의 XP 이상 넘어오면서 NTFS라는 파일 시스템을 쓰는데 이게 문제점은 다른 OS들 있잖아요. 리눅스나 유닉스 같은 그런 OS들에서 맥도 마찬가지고요. 쓰는 파일 시스템은 각자 다 다른 파일 시스템 쓰고 있고 호환되니까 유닉스나 맥 계열이나 뭐 리눅스 계열에서는 서로 이제 파티션이 호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파일 시스템이 호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유일하게 윈도우만 다른 시스템이랑 호환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생성한 파일을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볼 수가 없고 반대로 이제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생성한 파일을 이제 윈도우에 있는 NTFS라는 그 파일 시스템에서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EXFAT라는 녀석이 나왔고 근데 이게 좋은 건 말 그대로 이게 호환성이 대폭 강화가 돼서 뭐 유닉스건 리눅스건 어느 OS를 왔다 갔다 해도 파일을 다 옮길 수 있게 됐고 드라이브 용량도 제한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저도 이제 그러니까 OS를 여러 개를 쓰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까다로운 문제인데 그 클라우드라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중화되기 전에 얘기해요. 이것도 뭐 지금이야 이제 클라우드에다가 올려놓고 다운받으면은 그 파일 자체는 이제 파일 시스템에다가 각자 맞는 파일 시스템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뭐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중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외장하드 많이 쓰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게 참 골칫덩어리였거든요. 윈도우에 있는 파일을 맥에다 옮기고 싶은데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파일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읽히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EXFAT라는 녀석이 나오면서 그런 문제가 좀 해소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좀 속도가 느린 그런 단점이 있어요. EXFAT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 보이죠?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이게 파일을 옮겼는데 다 옮겼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거 USB를 그 윈도우 보면 저장 장치 제거 있잖아요. 이동식 저장 장치 제거 이거 안 해주면은 파일이 날아가거나 외장하드 자체가 뻥 나는 경우도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좀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NTFS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쓰는데 이것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큰 EXFAT보다도 더 제한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 드라이브 용량도 256TB밖에 안 되고 이제 파일 하나당 저장할 수 있는 최대 크기도 16TB 정도 돼요. 여기 나와 있죠. 이제 윈도우에는 최적화되어 있으나 애플의 맥OS, 구글의 안드로이드, 리눅스 같은 기기에서 사용이 제한돼 있어요. 왜? 파일 시스템이 다른데 호환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진짜 윈도우에서밖에 못 쓰는 그런 파일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파라곤이라고 그러니까 외장하드를 만드는 회사들의 고민이 가장 큰 게 이거였어요. 대부분의 절대다수 사용자는 NTFS를 쓰는 윈도우 유저들이 많은데 이런 고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장하드 회사들도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이 여러 개인 거를 막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WD, 그 웨스턴 디지털 외장하드랑 시게이트 하드디스크 만드는 양대 회사인데 그 회사들의 최대 고민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NTFS를 강제적으로 호환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 하드디스크 회사에서 만들어요. 파라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 EXT 시리즈 어제 잠깐 봤을 텐데 EXT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주로 우리도 아마 EXT 파일 시스템으로 윈도우 그 리눅스가 설치가 됐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리눅스를 설치를 할 때 EXT 파일 시스템으로 설치가 되거든요. 거의 이제 EXT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백업판들에서 많이 쓰이는 파일 시스템이고 HFS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맥OS에서 도는 파일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HFS도 NTFS처럼
너무 이제 옛날에 만들어진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해서 나온 게 애플 파일 시스템이고 APFS라고 있잖아요. 이거를 애플에서 새롭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APFS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특이한 게 원래는 이제 하드디스크는 플래터라는 녀석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주 저장하는 파일들을 물론 이제 그 OS가 알아서 하드디스크에 써주긴 하지만 그 요즘에 나오는 그런 SSD 같은 그 플래시 저장 장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물리적인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날로그 장치가 없는 거죠. 하드디스크는 이제 플래터가 있어서 그게 회전을 하면서 헤더가 읽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건데 SSD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기적인 신호로 인해서 011 그런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아마 SSD나 플래시 저장 장치에 특화된 그 파일 시스템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 APFS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찾아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 애플이 쓰던 HFS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안이 되게 그런 보안에 대한 그런 세팅이 약했어요. 아마 윈도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윈도우에 하드 드라이브 보면 윈텐에 아마 이거 혹시 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비트라커라는 게 이게 하드디스크 암호화하는 이거 보이죠? 비트라크 드라이브 암호화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것처럼 원래는 이제 맥 같은 경우에도 그런 방금 보여줬던 비트라커 같은 기능이 없었는데 이제 파일 시스템을 애플이 새로 만들면서 이 보안에 대한 내용이 대폭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차세대 파일 시스템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겠죠. 그런 내용이 있었고 뭐 근데 뭐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리눅스 설치할 때도 이제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는 편이고 우리 VM웨어에서 아마 센토스 설치할 때 그 파일 시스템 포맷하는 옵션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 화면이 이미 설치를 해버려가지고 파티션이라는 그 화면이 있을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센토스를 설치를 할 때 센토스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센토스를 설치할 때 지금 설정된 게 루트 쪽에 설치하는 건데 마운트 포인트가 루트고 이거를 설치할 때 파일 시스템을 고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쓰기를 원하는 이제 파일 시스템을 골라서 설치를 했은 점이 있고 근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OS 설치할 때 파일 시스템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기본이고 다른 거를 쓸 수가 없는 단점이 있죠. 근데 뭐 파일 시스템이 뭐 크게 이제 신경을 쓰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LVM이라는 녀석이에요. 이제 리눅스에 LVM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아마 1일차 때 잠깐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리눅스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서버들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보통 그 물리적으로 PC에는 하드디스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드디스크 내지는 이제 SSD가 있어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런 저장 장치가 존재하는데 이제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 가상화 서버들을 많이 쓰면서 보면은 말 그대로 가상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물론 하드웨어는 존재해요. 하드웨어는 서버 하드웨어는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 하드웨어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디스크를 잘라서 쓸 수가 있어요. 잘라서 생성을 하고 뭐 용량도 리사이즈도 하고 만약에 용량이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뭐 100기가를 할당했는데 부족해요. 그럼 그 하드디스크 용량을 자유자재로 늘려주거나 아니면 이제 추가로
가상 하드디스크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제 그 VMware를 볼게요. 저는 이제 이거를 잠깐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를 한번 저는 꺼야 될 수도 있겠네요. 안 꺼도 됩니다. 네. 보면은 이제 가상머신 하드웨어 우리 OS 설치할 때 썼던 그 화면인데, 보면은 지금 이제 하드디스크가 있잖아요.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이거 지금 이제 원래 이 호스트 OS, 윈도우 이 노트북에서 갖고 있는 하드디스크에서 20기가만큼 그냥 자동으로 VMware가 할당해주는 만큼 할당해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드디스크를 여기 보면은 옵션에 애드라고 있어요. 애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애드를 하는데 이 장치들을 하드웨어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지금 기본 이제 저 첫 번째가 하드디스크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보면 이제 뭐 하드디스크 타입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기본으로 그냥 할게요. 스카시 방식. 그럼 여기 나와요. 이제 그 하드디스크를 추가를 하면은 이런 대화창이 나오는데, 새로운 그런 가상 디스크를 만들 거냐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가상 디스크를 쓸 거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한번 첫 번째 옵션을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하드디스크. 여기 또 이제 추천하는 게 20기가 하는 거.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디스크 파일. 그러면은 여기 보이죠? 아까 원래 20기가 하드디스크 갖고 있었는데 밑에 뉴 하드디스크라고 또 하나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가상화 환경에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런 시스템 자원 같은 것들을 더하고 빼는 게 가능해요. 이게 되게 유연하기 때문에 가상화를 많이 쓰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뭐 램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이 노트북 용량이 8기가밖에 안 돼서 4기가 했는데, 아 이거 좀 자원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 뭐 이렇게 2기가 더 낮출 수도 있고, 이거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하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데, 아무튼 이제 그 LVM이라는 녀석은 저 논리 말 그대로 로지컬 피지컬 중에서도 이제 로지컬인데, 논리적인 그런 장치를 관리하는 그런 매니저예요. 그래서 이제 그 리눅스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LVM을 많이 쓰게 되는데, 왜냐면은 서버를 운영을 하면서 물론 이제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꽂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하드디스크는 이게 그 스토리지 서버라고 해서 하드디스크를 한 수십 테라바이트 정도 이제 해서 묶어놔요. 그래서 스토리지 서버가 별도로 있고 저장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서 그냥 자원만 내가 빼다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작업은 하드디스크를 뭐 스토리지 서버가 있다고 서버에서 빼서 내가 필요한 용량 부족한 서버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다 가상화를 시켜서 가상화 그런 V센터라고 VMware 관리하는 클러스터들 관리하는 그런 서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V센터를 통해서 이제 내가 필요한 만큼의 그 하드디스크를 다 떼와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LVM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여기 봐있듯이 이제 논리적인 그런 볼륨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걸 유연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아예 날려버릴 수도 있고. 근데 뭐 데이터가 있으면 날리면 안 되겠지만,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보통 지금 뭐 LVM도 버전이 있어가지고 LVM 1, 2 이렇게 나뉘는데, 지금 우리가 설치한 센토스에도 LVM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 중에서도 LVM2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복잡한 부분인데, 로지컬 볼륨이 있고 피지컬 볼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한번 제가 터미널에서 한번 직접 보여줄게요. 뭐죠? 따라서 칠 필요는 없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에 OS에 설치되어 있는 한번 디스크들을 한번 좀 볼게요. 그 명령어가 있어요. 디스크를 조회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 하드디스크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저장 매체까지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fdisk-l이라는 명령을 쳐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디스크 DV 언더바 SD 아까 그 디렉토리 구조 설명하면서 DV 얘기해줬잖아요. 그 장치들인데 리눅스는 장치를 다 이렇게 파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루트 밑에 DV 밑에 SDA라는 그 파일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파일 정보를 보면은 지금 OS에 설치된 디스크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위가 뭐 저거는 거의 21억 바이트 정도 되겠네요. 20기가바이트니까 그렇게 되고 뭐 섹터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기에 그 정보들이 보이는데 그 DV 밑에 SDA라는 파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밑에 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하나는 이제 부트에 이제 아스트리크 별표돼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팅 디스크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팅 영역은 SDA1이라는 장치인 거고 그 다음에 SDA2는 리눅스 LVM 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ID 값이 있는데 이 ID 값이 이 시스템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 중에서도 이거는 그냥 파일 시스템 얘기하는 거거든요. 82라는 코드는 리눅스 LVM에 해당하는 코드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디스크 밑에 DV 밑에 뭐 센토스 루트 이거는 우리가 설치를 할 때 하드디스크 자동 파티션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20기가라서 용량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루트 파티션 하나만 있고 18.2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압 영역이라서 해서 이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 잠깐 저장하는 그런 수압 디스크가 한 2기가 정도 있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df-h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게 그 디스크 파티션을 이제 용량별로 리스트업해서 보여주는 명령어예요. 얘를 다 쳐보면은 여기 보이죠? 파일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 그리고 얼마 썼고 얼마 사용 가능하고 퍼센테이지로 사용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 시스템들이 마운트되어 있는 그 경로까지도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아까 봤듯이 지금 센토스 루트라는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루트 포지션에 마운트가 되어 있고 전체 사이즈는 17기가 이렇게 나와요. 뭐 TMP FX 이거는 이제 OS가 생성하는 건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임시 파일 시스템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장치를 임시로 저장하는 그 DV에도 마운트가 되어 있고 아까 봤던 그 부트 영역 지금 여기서는 1기가로 보이네요. 이제 부트 영역 들어가는 파티션도 보이고 뭐 익스텐트나 볼륨 그룹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뺄게요. 이건 너무 이제 개념이 복잡해가지고 크기가 이제 IP로 넣고 혹시 USB 갖고 있는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저기 여기 자리에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제가 뭔 짓을 했냐면은 지금 USB를 꽂았어요. USB를 꽂았는데 이거는 이제 VMware라는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잡아주는 거예요. USB를 꽂았을 때 지금 이거 샌디스크 USB를 꽂았을 때 어디다가 연결할 거냐 묻는 거예요. 호스트는 이 윈도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버추얼 머신을 누르게 되면은 이 가상 머신, 이 센토스 가상 머신에다가 연결을 할 건지를 이제 선택하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센토스 가상 머신에다가 한번 연결해 USB를 꽂았으니까. USB를 꽂았고 한번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장치가 잡혔는지 볼까요? 잠시만요. 디스크 마이너스에 해보면은 뭔가 차이가 있어요. 아까는 지금 디스크 밑에 DV 밑에 SDA1이랑 2 이렇게 두 가지만 있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봐야 되면 끊어서 보면 돼요. 이게 지금 얘도 리스트 형식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고 요 밑에 보면은 지금 DV SDB라고 해서 8기가짜리 이 USB 용량 8기가거든요. 이 8기가짜리 장치가 지금 새롭게 잡혔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얘 부트라고 잡혀있는데 얘는 그 라이브 CD 만들 때 센토스 라이브 USB로 만들 때
이게 부팅용 USB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지를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윈도우 95 F8032이라는 얘기예요. 파일 시스템 이렇게 감지를 해요. 아까는 이제 이 ID 값을 보면은 파일 시스템이 파일 2는 리눅스 LVM이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파일 시스템 ID C는 F8032 이런 식으로 이미 그거를 파티션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마다 이 ID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윈도우에서 구운 이 USB를 꽂았을 때 저런 식으로 인식을 한 거고요. 반대로 아마 얘를 그냥 제거를 하면은 F디스크 -L 했을 때 제가 날아가야 돼요. 지금은 이제 날아가는 모습이에요. 한번 꽂아볼게요. 여기서 다시 이번에는 한번 호스트로 USB를 꽂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USB에서 썼던 것들이 보이죠. 얘를 뭘 할 거냐면 포맷을 한번 해볼 건데 잠깐만요. 이것들은 저장 혹시 모르니까 얘를 한번 포맷을 시켜볼게요. 지금 F8032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놓고 기본 활동 보기 주고 그냥 샘플스 7 이렇게 써요. 빠른 포맷. 그럼 이제 데이터가 날라가겠죠. 포맷을 한번 해주고 근데 아마 불안한 느낌이긴 한데 저 F8032를 아마 얘가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다시 호스트에다가 읽고 그냥 뭐 일반 텍스트 파일 같은 거 그냥 파일 하나 아무거나 한번 파일 하나 옮겨볼게요. 사이즈가 좀 크네. 또 작은 거 중립펜 이거 하나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하고 다시 USB를 제거를 하고 가상머신에다가 다시 한번 넣어봤어요. F디스크 -L 했을 때 네, 지금 잡혔죠. 근데 이게 불안한 게 지금 한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마운트 된 건 아니에요. 이제 OS에서 그냥 인식만 한 상태고요. 이 상태는 아직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USB에서 파일을 뭐 읽거나 이럴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한번 저길로 한번 직접 가볼게요. DV 밑에 가서 SDB라는 녀석이 실제로 있나 한번 보는 거예요. 보면은 SDB 한번 찾아볼게요. SDB1 지금 USB가 디바이스 이름이 SDB1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실제로 SDB1이라고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이게 지금 리눅스에서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이 아니라서 마운트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DV 밑에 SDB 뭐 하고 이거를 하기 전에 제가 큰 단계 빼먹었네요. 먼저 마운트 포지션을 정해야 되는데 마운트 포지션은 이 인식한 장치를 어디에다가 이제 링크를 시킬까 이거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여기다가 USB라는 디렉토리 하나 NKDR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만들고 다시 마운트 명령을 써서 DV SDB1 USB 딱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행스럽게도 마운트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볼게요. 명령어는 근데 이거는 장치 이름은 이것도 OS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F디스크 -L 해서 이제 각자마다 이게 다를 거거든요. 이제 디바이스 네임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식별자를 가지고 이제 아까 만든 그 루트 밑에 USB라는 디렉토리에다가 마운트를 시켜준 거거든요.
그럼 USB로 한번 가볼게요. CD로 이동을 해서 이 내용을 까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아까 넣어놨던 주밋이라는 칩 파일이랑 뭐 시스템 볼 인포메이션 보이는데 저건 그 윈도우에서 만든 거예요. 아무튼 주밋이라는 파일이 넘어갔어요. 그냥 파일 이게 언제 명령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없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이게 뭘 하려고 했냐면 말 그대로 이제 칩 파일을 한번 압축을 해제해 보려고 이제 언제 명령어를 쓴 거예요. 명령어인데 이게 지금 우리는 센토스 최소 버전으로 설치를 해서 미니멀 패키지로 설치를 해서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은 이럴 때 그냥 육명령으로 인스톨 해가지고 언집 이런 거 까는 거예요. 그럼 또 미러에서 찾아요. 있잖아요, 패키지가. Y 눌러서 설치를 쭉 해주고 그러면 이제 언집 명령어 깔렸으니까 언집 그냥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명령어에 대한 매뉴얼이 뜨죠. 언집이랑 커맨드만 썼을 때는. 그럼 이제 저 아까 제가 옮겼던 주밋이라는 파일을 압축을 해제할 수 있겠죠. 언집 주밋 하면은 아카이브에서 지금 풀렸어요. 안에 내용이. 아이고. 네, 지금 보이죠. 이제. 언집했더니 저는 이제 현재 디렉토리에다가 풀었는데 주밋 exe랑 뭐 율라 txt 이렇게 두 가지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테스트 파일. 뭐 이런 식으로 리눅스에서는 근데 이제 윈도우는 사실 윈도우 같은 시스템은 자동으로 이제 다 마운트 시켜주고 하니까 되게 편리하죠. 근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근데 GUI 환경에서는 마운트하는 게 되게 편해요. 화면이 그나마 윈도우처럼 이제 되긴 하는데 그래서 윈도우가 좀 편리한 점이 이런 외부 저장 매체나 장치들이 플러그인 플레이가 된다는 거. 그 XP 때부터 나온 개념인데 플러그인 플레이 말 그대로 이제 장치를 꽂으면 바로 인식되는 거. 사용자가 바로 쓸 수 있게. 근데 리눅스는 이제 이런 터미널 환경에서 작업을 하면은 외부 그런 매체나 이런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마운트를 하는 그런 수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마운트를 했으니까 제거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마운트 할 때는 이제 마운트 명령을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해제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uMount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앞에 u는 on이라고 해서 onmount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제 uMount 하고 아까 마운트 됐던 USB라는 디렉토리를 지정을 하면은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거 마운트 이거 onmount 안 된 거 아니냐, 이거 장치 제거 안 된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이거 USB로 한번 가볼게요. 조회를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이제 장치가 제거가 된 거고. 근데 왜 디렉토리 남아있냐? 이거 디렉토리는 그냥 마운트 포지션일 뿐이라서 그냥 경로는 처음에 제가 USB라고 MKDI라고 USB라는 디렉토리를 생성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리눅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윈도우 같은 경우에 이렇게 USB 뽑으면 그냥 사라지는데 리눅스나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운트 포인트로 썼던 디렉토리는 남아있고 그 안에다가 그 마운트 디렉토리 밑에 파일을 옮겼던 게 그게 이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마운트 해제가 되면서. 그럼 F디스크로 해서 한번 조회를 해보죠. 아마 근데 L 해보면은 그런데 이제 인식한 장치로는 남아있죠. 마운트는 해제되었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마운트를 아까 했던 명령어를 이게 그 커맨드 창에서 이게 윗 화살표 방향 위 걸 하면은 전에 썼던 명령어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기록에다 히스토리가 남아서 내가 타이핑했던 명령어가 이렇게 보여요. 기록에 대해서. 아까 마운트 했던 걸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이제 마운트 시켜볼게요. 마운트가 됐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etc 밑에 fstv라는 그런 파일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을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리눅스는 이거 외부 장치 쓸 때마다 인식시킨 다음에 마운트도 수동으로 해야 되고 이런 마운트 해제하는 것도 수동으로 커맨드로 다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거냐면은 이 etc 밑에 fstab이라는 그 파일에다가
이제 마운트할 장치의 정보를 적어주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 USB에서 지금 마운트를 시켜놨는데 이 OS를 셧다운했다가 다시 올리면 이 마운트가 풀려버려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게 풀려버려요. 마운트했던 정보가 날아가고 그냥 인식만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방지하고자 이제 이런 식으로 fstab이라는 이 파일에다가 그 마운트할 장치를 적어주고 하면은 저장을 해놓으면 이 파일에 적고 저장을 해놓으면은 이 장치가 재기동되더라도 자동으로 이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가 돼요. 근데 사실 요거는 그 원래 오늘 그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도 같이 한번 볼 생각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오버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은 이게 그 NFS를 1일차 때 제가 설명을 할 때 걔는 마치 나스 같은 녀석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걔도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내가 지금 쓰고 있는 OS에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장치가 아니거든요. 외부 장치잖아요. 네트워크로 연결된. 근데 그거를 이제 왜냐면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애에 의해서 시스템이 내려가거나 전원이 끊겨서 시스템이 셧다운되거나 이런 장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NFS라는 녀석을 우리 아까 USB 마운트 했던 것처럼 이 FS 탭에다가 적어주고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얘가 아무리 그냥 재기동을 해도 그 자동으로 그냥 마운트가 돼요. OS가 기동될 때 알아서 마운트를 해주는 그런 자동 마운트를 관리해주는 그런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아 이거 NFS가 좀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이거 NFS를 해가지고 막 서로 파일 밀고 쓰고 막 던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아니요 이제 마치려고 정리를 하려고 다들 고생을 하고 있어서 아무튼 뭐 오늘은 뭐 크게 뭐 그렇게 헤비한 내용 없었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요. 우리 아까 설치했던 빔 튜터. 네. 빔 튜터 마이너스 GQ. 요거는 한 번씩 연습을 해보세요. 왜냐면 이제 다음 주 2주차 때 되면은 이거 빔을 쓸 일이 많아지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것도 좀 숙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